낭독 산책의 탐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0년 8월에 초판 1쇄가 인쇄되고 발행됐습니다. 지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자오타오하고 류후이라는 사람인데요. 자오타오는 런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고요. 베이징 우전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으로는 상업문명, 요소문명, 형태문명, 문명의 표준과 문명의 역설 등이 있고요. 주요 저서로는 재미있는 재무 역사 등이 있습니다. 류후이는 대학교에서 증권과 투자를 전공하고 경제와 조직관리 분야에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은 기초부터 이해하는 금융, 또 기초부터 공부하는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박찬철 씨인데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요. 출판기획사 맵의 대표로 중국 관련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귀곡자, 귀신 같은 고수의 승리 비결 등이 있고요. 번역한 책으로는 참모의 진심, 살아남은 자의 비밀, 그다음에 나를 지켜낸다는 것, 칭화대 10년 연속 최고의 명강 수신의 길, 사람을 품는 능굴능신의 귀재 유비, 속내를 감추고 은밀히 지배한다, 자기 통제의 승부사 사마의,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등이 있습니다. 책의 차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한 무역전쟁, 춘추 전국시대부터 대항해 시대까지. 1. 춘추시대를 제패한 제나라의 비밀. 2. 중원의 주인을 결정한 돈의 힘. 3. 동양과 서양을 이은 향료무역. 4. 바다의 마부 네덜란드의 흥망성쇠. 그리고 2부 전세계 패권을 뒤흔든 무역전쟁, 대륙 봉쇄부터 대공황까지. 1. 대륙을 봉쇄한 작은 거인 나폴레옹. 2. 미국을 남북으로 나눈 아나콘다. 3. 아편 앞에 무너진 은혜제국. 4. 대공황의 정점을 찍은 관세전쟁. 5. 은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그리고 3부 바로 오늘의 무역전쟁,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미중 무역전쟁까지. 1. 또 하나의 세계대전. 2. 중국을 괴롭힌 일본의 비밀전선. 3. 한국전쟁을 삼킨 무역전쟁. 4. 식량과 석유라는 냉전의 새로운 축. 5. 일본의 굴기와 미국의 반격. 6. 바나나와 철강을 놓고 다툰 미국과 EU. 먼저 프롤로그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마찰이 격해지면서 무역전쟁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역전쟁은 무엇일까? 무역전쟁은 실질적인 무역이익을 둘러싸고 국가들이 발전 기회와 생존 공간을 빼앗기 위해 충돌하는 것이다. 이 책은 무역전쟁의 원인과 형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무역전쟁이 세계사의 판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또한 누가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얼마나 계속됐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전통적 자유무역은 수직적 국제분업을 전제한다. 서로 다른 분업 단계의 나라들이 시장에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경쟁 우위를 상호 보완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나라가 이런 균형 속에서 비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짧다. 나라마다 이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먼저 발전한 나라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덤핑을 무기 삼을 수 있고, 발전이 느린 나라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수준과 사회제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으로 얻는 실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무역전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 요인들도 무역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모든 나라는 정책을 활용해 국제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조절한다.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 타국의 이익을 낮추는 시기다. 이 때문에 무역전쟁은 적대하는 국가들이 대결하는 두 번째 전장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대규모 전면전을 총성 없는 전쟁으로 대치했다. 냉전 시대의 국제무역은 식량에서 석유까지 모든 영역에서 두 나라의 대결로 점철됐다. 두 번째, 패권의 교체다. 16세기의 포르투갈부터 17세기의 네덜란드,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을 거쳐서 20세기의 미국까지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한 패권국은 계속해서 변했다. 무역전쟁의 역사를 보면 패권국이 쇠락할 때 국제적인 무역전쟁이 유달리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쇠락을 겪는 와중에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차지해 수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선진공업국은 낙후된 통상국이 발전할수록 이익을 얻는데 그 발전이 선진공업국을 따라잡을 정도가 되면 두 국가의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역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1970년대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굴기해서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본은 장장 30여 년간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러야 했고 결국 일본 경제의 기적도 끝나버렸다. 세 번째, 이익 집단의 입김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를 최대화하기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최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보는 경제학 관점이 있다. 이때 정책은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 처음에는 주로 물가 담합이나 전략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경제 균형을 파괴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시장과 물자의 공급원을 빼앗는 일이 더해졌다. 중국에는 때때로 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인류 역사가 분산에서 통합으로 나아감에 따라 국제적 경제관계 또한 한층 긴밀해졌는데 이는 일부 국가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계속해서 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몇몇 국가는 경제 봉쇄를 수단으로 상대를 공격해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근대에 이르러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무역 전쟁의 형식은 관세 장벽이다. 역사상 수많은 나라가 관세 장벽을 쌓았다. 1893년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제1차 무역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주요 방식이 바로 수입 관세 인상이었다. 이 결과로 프랑스가 스위스에 수출하는 상품은 43%, 스위스가 프랑스에 수출하는 상품은 27% 감소했다. 1893년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도 무역전쟁이 발발해 서로 수입 관세를 50%나 올렸는데 쌍방의 손실이 너무 커서 1년 후에 부득이하게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관세 장벽 같은 무역전쟁의 전통적인 형식 외에도 비관세 장벽이 보편화되었다. 비관세 장벽이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 관세를 제외한 무역 전반이다. 가장 흔히 쓰이는 도구로는 수입 할당, 수출 보조금, 수출 자율 규제, 국산화 요구, 반덤핑, 상계 관세, 보호 조치, 수입 허가, 기술적 무역 장벽, 정부 조달, 국내 무역법에 근거한 제재 등이 있다. 바나나와 철강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에서 이런 복잡하고도 잘 드러나지 않는 무역 전쟁의 형식을 볼 수 있다. 역사상 수많은 무역 전쟁이 있었다. 이들 무역 전쟁은 역사의 방향과 인류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가 먼저 명나라의 호시무역이다. 명나라의 북방 변경은 해마다 타타르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와 소요를 일으키는 등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상 장거정은 호시무역과 쇠손무역이라는 두 패를 사용해 소리 소문 없이 북방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이로써 지난날 전란이 빈번했던 만리장성 인근 지역은 무역의 요지가 되고 중요한 무역로가 생겨나 대규모의 상단이 지나는 등 명나라의 육만 중흥을 이끄는 추동력이 됐다. 두 번째, 대항해 시대를 연 향료 무역이다. 중세 시기 베네치아와 아랍의 상인들이 손잡고 지중해 향료 무역을 독점하자 향료를 향한 유럽인들의 갈망은 직접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촉진했고 그 결과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대항해 시대 이전 세계는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 동서양 교류가 본격화하면서 세계는 비로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가 되었다. 세 번째,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관세전쟁이다. 1929년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면서 가공할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예금이 빠져나가 은행이 도산하고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급격히 늘었다. 전체 은행업과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로써 자본주의 세계를 휩쓴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 경제는 장장 10여 년에 걸쳐 불황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공황이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독일도 이 영향을 받아 대공황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과 혼란은 미국의 거대한 관세 장벽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영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떠받들며 제창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보호무역은 여전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찍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네덜란드와 스페인을 격파하고 해상무역의 패권을 획득하기 위해 활용한 것도 바로 보호무역이었다. 선진국은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불경기 때는 보호무역을 택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부르짖는다. 이러한 무역 마찰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역 마찰은 모든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데 특히 관세 전쟁으로 이득을 얻는 국가는 없다. 둘째,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와 관세 전쟁을 치르면 서로 이익을 침해해 모두 손해를 본다. 반면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끼리 관세 전쟁을 치르면 대국은 종종 이득을 보지만 소국은 손해를 본다. 물론 예외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산 자동차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자동차 산업은 당장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현대화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 와중에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해버렸다. 헤겔은 일찍이 인류는 여태껏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적이 없다는 게 인류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여 년간 자유무역은 세계에 유례없는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이렇게 창출된 부는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비록 자유무역이 확산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아도 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동양과 서양을 이은 향료무역. 향료무역은 무역의 역사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향료는 황금에 버금가는 부의 원천이었고 향료에 대한 갈망은 직접적으로 지리상의 발견을 이끌었다. 15세기 이전 지중해 향료 무역을 장악한 베네치아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인도에서 온 향료를 산 다음 유럽 각지에 되팔아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포르투갈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향료 무역을 독점했다. 이런 패권 교체의 배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 제국들이 무역권과 식민지를 놓고 벌인 치열한 암투가 숨어 있다. 고대 유럽에서 향료는 매우 폭넓게 쓰였다. 음식을 저장하고 조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각종 의식, 주문, 정화, 방부, 화장, 향수, 치료에 또 심지어 춘약과 독약으로까지 사용되었다. 가장 사랑받은 육계는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사용된 동시에 사치품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심지어 향료가 현생과 내세 사이에, 천당과 속세 사이의 물건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향료는 필수적인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권위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향료 가격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샤프란 한 근은 말 한 필과 생강 한 근은 양 한 마리와 육두구 두 구는 소 한 마리와 바꿀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을 후추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모멸했다.
향료의 희소성과 거대한 수익성 때문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분분히 향료 무역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다. 향료의 가치는 아랍 상인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들은 향료가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동방의 호화로운 문명을 상징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2세기경 아랍 상인들은 유럽으로 향료를 가져가 비싸게 팔았다. 향료에서 이익을 얻은 이들이 또 있다. 베네치아 상인들도 아드리아 해의 지리적 이점에 기대 경쟁 도시인 제네바를 제압하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 이집트의 통치자를 매수해 지중해 향유 무역을 장악했다. 그들은 아랍 상인들과 무역 협정을 맺어 향료의 가격을 더 올렸다. 자료를 보면 당시 원산지인 남아시아와 유럽의 향료 가격은 2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아랍 상인들은 육로인 실크로드를 걷거나 해로인 인도양과 홍해를 항해해 카이로와 콘스탄티노플로 향유를 운반했다. 이렇게 모인 향유를 유럽으로 가져가는 건 베네치아 상인들의 몫이었다. 알렉산드리아까지의 지중해 무역로를 장악한 이들은 유럽의 향유 무역을 300년간 독점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유럽에서 향료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졌고 가격도 덩달아 올라 베네치아 상인들은 큰 돈을 벌어들였다. 역사 교과서를 보면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봉건 영주와 기사단이 아랍인에게 점령당한 지역을 수복한다는 명분으로 지중해 동쪽 국가들을 침공해버린 전쟁이라고 쓰여 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2세기에 걸쳐 계속된 십자군의 동방정벌은 종교적 열정만으로 추동된 것일까? 적어도 무역 도시였던 베네치아는 단순히 신앙심만으로 십자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베네치아가 음모와 계략으로 동방교회의 중심지이자 부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야기를 베네치아에서 시작해보자. 베네치아는 일찍이 비잔틴 제국에 속했으나 점차 통제를 벗어나 상업활동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었다. 무역의 요지로서 콘스탄티노플의 지위는 견고했다. 특히 향유 무역에서 그랬다. 베네치아는 절박하게 콘스탄티노플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은 제4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원정대를 꾸리고자 했다. 그렇게 모인 십자군이 3만 명에 달해 이들을 중동으로 보낼 선박과 각종 보급품 마련이 시급해졌다. 당시 베네치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십자군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베네치아는 8만 5천 은마르크를 제시했는데 이는 은 23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십자군은 베네치아의 요구에 동의하고 베네치아 조약에 서명했다. 베네치아가 교활하게도 이 조약에 십자군의 목적지를 써놓지 않았음을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1202년 십자군 일부가 베네치아에 도착했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채였다. 베네치아는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는 방식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도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십자군이 베네치아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싸운 전장은 달마티아의 자라였다. 당시 헝가리가 차지하고 있던 자라가 베네치아의 향료 무역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순전히 베네치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함이고 게다가 자라는 기독교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의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 분명했다. 하지만 십자군은 그들을 중동으로 실어 날라줄 베네치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도시를 정복하고 약탈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힘들이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 경쟁 상대를 해치웠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베네치아는 곧바로 진정 바라는 것을 제시했다. 콘스탄티노플을 쓸어버리고 이 기회에 지중해와 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자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좁은 백기를 지키는 요충지였다. 이 도시만 장악하면 두 바다를 모두 차지하는 셈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건설된 이래로 불가리아, 바랑기아, 아랍, 돌궐, 베네치아의 침공을 줄곧 막아내고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런 콘스탄티노플도 노도처럼 밀려드는 십자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2번이나 함락당한 도시는 마구잡이로 약탈하는 십자군으로 들끓었다.
그들은 베네치아의 진 빚을 갚고도 크게 한몫 챙겼다. 베네치아 또한 해상 무역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당시 교황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처음 자라가 약탈당하자 분노하면서 십자군 전체를 파문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했을 때는 환영하면서 서신을 보내 파견한 사람이 도착해 승리의 열매를 챙길 때까지 주둔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 세계의 중요 일원이라는 점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십자군 전쟁은 정말 종교적 열정으로 추동된 것인가? 답은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앞둔 1095년 11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한 유명한 연설 아버지의 이름으로에 이미 담겨 있다. 부유한 동방에서는 금, 향료, 후추를 몸만 굽히면 주울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처럼 베네치아는 십자군의 도움으로 흑해와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순식간에 독점했다. 베네치아는 중요한 항구들을 차지하며 꾸준히 세력을 확장했고 그 후 반세기 동안 지중해 동부를 지나는 거의 모든 무역로를 차지했다. 겉으로 보면 제노바와 피사는 경쟁에서 밀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1250년 항구도시 아크레에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충돌했다. 이 충돌은 결국 전쟁으로 번졌는데 무려 100년간 계속됐다. 결국 베네치아의 모든 무역이 거의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전쟁이 베네치아의 쇠퇴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신항로의 개척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네치아가 조금씩 쇠락해갈 무렵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신흥 상업제국들이 동방으로 통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대탐험을 시작했다. 이들이 베네치아의 향료 무역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찾는 데 주력하면서 대항해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스페인이었다. 1492년부터 1502년까지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지원을 받아 4차례에 걸쳐 대서양을 향했지만 결국 향료를 찾지 못했다. 포르투갈도 곧바로 대탐험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스페인보다는 운이 좋았다. 1488년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발견했고 1498년 5월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2만여 해리를 항해해서 희망봉을 돌아 마침내 인도 캘커타에 도착했다. 다가마는 1700톤의 후추, 400톤의 계피와 말린 정향, 육두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들의 값어치는 원정에 들인 전체 비용의 60배에 달했다. 이렇게 신항로가 개척되었다. 포르투갈은 인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비싼 향료인 정향과 육두구를 계속해서 찾아 나섰고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는 물라카 제도를 장악하고자 했다. 1511년 포르투갈은 물라카 제도를 점령해 향료의 운송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498년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발견한 이후 베네치아의 향료 무역은 급격히 쇠락했다. 유럽의 후추 소비량이 3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베네치아의 무역량은 13년 사이에 오히려 75%나 줄어들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강력한 실력자들이 하나둘 분분히 향료 무역에 참여했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18세기에는 영국이 향료 무역을 장악했다. 이와 동시에 향료 무역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신항로가 개척된 후 향료의 희소성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고추, 커피, 차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료에 대한 사람들의 탐닉도 점차 시들해지고 말았다. 미국을 남북으로 나눈 아나콘다.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내전이었다. 남부의 11개 주가 독립을 요구한 게 전쟁의 도화선이 됐지만 이후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혁명전쟁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도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다. 북부의 상공업 경제와 남부의 노예 노동에 기반한 농장주 경제 사이에 존재하던 커다란 모순이 충돌한 것이다. 오늘날 남북전쟁을 돌아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경제적 이유로 추동되었고 포연 가득한 전선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무역전쟁이 동시에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건국 후 느슨한 연방제를 택해 당시 13개 주마다 나름의 법과 경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했다. 이런 정치 형태에서 마찰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남부와 북부의 입장차가 있었다. 첫 번째, 관세에 관한 생각이 달랐다. 북부는 상공업이 막 발전하는 단계여서 선진 공업국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외국 제품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팔리지 않도록 연방 정부가 수입 관세를 높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부는 생각이 전혀 달랐다. 남부는 면화를 수출해 번 돈으로 공산품을 수입했다. 당연히 높은 수입 관세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농장주들은 자유롭게 면화를 팔고 외국에서 수입한 값싼 공산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부와 북부는 영국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랐다. 남부는 영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는데 대량의 면화와 초보적 수준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부에 있어서 영국은 순전히 경쟁 상대였을 뿐이다. 영국은 줄곧 식민지를 상품을 판매할 시장이자 원자재를 값싸게 살 원산지 정도로 여겼다. 그래서 북부는 남부가 각종 원자재와 공산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다. 두 번째, 노예제에 관한 생각이 달랐다. 노예제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요구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와 직결된 문제였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는 식민지 13개가 모두 노예제의 합법성을 승인했다. 하지만 독립 이후 1820년대부터 10년간 자유주 11개가 새로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남부는 유지를 주장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부의 농장은 수많은 노예가 끊임없이 필요했다. 물론 상공업에 기반한 북부도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그들이 원한 건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 효율이 높은 자유로운 노동자였다. 1850년대가 되면 남부와 북부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한다. 남부 경제는 점점 침체했고 북부 경제는 방직, 석탄, 철강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남북의 균형이 깨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미국을 휩쓸었다. 그 와중에 미 의회가 1828년과 1832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 관세를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명백히 북부의 공업을 육성하려는 조치였다. 이에 남부는 격분했다. 유럽 국가들이 남부가 수출하는 농산물에 보복성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충돌이 격화되며 남북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경제사학자들이 남북전쟁을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충돌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60년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는 절망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다고 여긴 그들은 남부만의 연방정부 성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남북 갈등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고 결국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는 담배와 면화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생필품을 수입해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이렇듯 남부는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했는데 북부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1861년 3월 북부 총사령관 윈필드 스콧은 외국 화물이 들어올 만한 통제되지 않은 항구를 아예 폐쇄한다는 강력한 작전을 건의했다. 이 작전을 아나콘다 작전으로 불렀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같은 해 4월 19일 링컨이 해상 봉쇄를 명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남부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고 그 길이가 19,000km에 달해 크고 작은 항구가 매우 많았다. 하지만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부는 남부보다 훨씬 강력한 해군을 동원해 해상 봉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남부는 봉쇄선 안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해상 봉쇄가 남부에 끼친 피해는 매우 컸다. 먼저 면화와 담배 판로를 끊어 남부의 경제를 무너뜨렸다. 또한 남부에 전략 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군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얼마간 농업 생산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해상 봉쇄의 악영향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상 봉쇄로 남부의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봉쇄선이 워낙 빈틈없어 수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보잘것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부는 수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찍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부는 패배를 거듭했다. 아나콘다가 조여오자 남부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전쟁을 시작하며 남부는 최소 두 가지의 실수를 범했다. 먼저 미국을 통일하겠다는 북부의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북부가 전쟁의 염증을 느껴 금방 그만둘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면화 대왕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북부의 해상 봉쇄로 면화 수출이 막히면 유럽 경제도 타격을 입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개입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역사를 보면 무역 전쟁의 주도권이 결코 그들에게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50년부터 1860년까지 영국이 사용한 면화의 80%를 공급한 남부는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여론전을 펼쳤다. 실제로 남부는 북부의 해상 봉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북부의 해상 봉쇄를 그냥 두지 않을 거로 생각한 것이다. 면화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유럽이 빨리 개입하도록 남부는 일부러 재배지를 줄이고 심지어 250만 포를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남부의 예상을 크게 비껴갔다. 국제적으로 면화 산업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와 이집트의 면화 산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의 면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당시 두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밀이었다. 그리고 이는 북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었다. 연이은 흉년으로 영국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다. 당연히 대량의 밀을 살 수 있는 북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영국 산업계도 북부에 수출을 집중하려 했기에 부득불 남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영국은 남부가 영국에서 건조하고 있던 중형 철갑선 2척을 압류하고 이후 북부와의 해상무역을 직접 관리하면서 남부의 방해를 무력화했다. 영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남부의 합법성을 승인하지 않았다. 영국이 최종적으로 북부를 선택한 것은 필연이었다. 이렇게 북부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상 봉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끌어내며 마지막으로 밀을 활용해 열강들의 남부의 합법성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 전쟁의 좋은 예다. 은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1927년 국민당의 난징 국민정부 수립 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점차 개선되지만 여전히 은본위제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에 편입됨에 따라 은의 가격 파동에 더 크게 영향받게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위기를 전가하기 위해 은 구매법을 공포해 인위적으로 은 가격을 올렸다. 이로써 대량의 은이 빠져나간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에 1935년 난징 국민정부는 어쩔 수 없이 화폐 개혁을 실시해 은본위제의 오랜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은본위제 국가였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은을 본위 화폐로 삼았다. 실제로 신해 혁명 이후 1913년 국폐조례를 공포해 은원을 중국의 화폐 단위로 삼았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은원과 은량을 함께 사용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동패와 지폐가 유통되기도 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화폐 제도는 교역과 무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군번들이 할거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난징 국민정부는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 화폐 통일을 시도했다. 1933년 3월 8일 난징 국민정부는 은본위 화폐 주조 조례를 공포해 은본위 화폐의 명칭을 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폐량 개원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은원을 발행했다. 새로운 은원은 은 88%, 동 12%의 함량으로 주조하고 은량 7.1분 5리를 1원으로 환전했다.
이로써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을량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전에 사용되던 통화의 종류를 크게 단순화하고 규격, 중량, 함량을 통일한 새로운 은원이 화폐로 유통되었다. 폐량 개원으로 중국의 화폐 제도는 효과적으로 간소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황금 10년을 보내고 있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공업이 초기 형태를 갖추고 투자액이 신속하게 증가했다. 겉으로 보기엔 형세는 아주 좋아 보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첫째,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철강 제조업, 기계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개인들만 큰 돈을 벌었다. 둘째, 공업에 투자되는 자본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었고 특히 일본 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공업화와 도시화로 금융 자본이 농촌까지 스며들어 설물지대가 화폐지대로 전환되었다. 즉 중국에서 농민은 전통적으로 수확 후에 그 양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 황금 10년을 지나며 파종하기 전에 현금으로 지대를 내라는 지주의 요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농촌 사회가 붕괴하고 수많은 농민이 파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세 번째로 대공황이다. 전 세계가 심각한 금융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 홀로 어떻게 황금기를 누릴 수 있겠는가? 1934년이 끝나갈 무렵 난징 국민정부는 급속한 경제 발전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생사가 걸린 금융 위기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다.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며 가장 먼저 은행, 전장,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도산했다.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농촌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위기는 중국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 미국의 은구매법이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28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은 유럽의 재건특수에 기대 부를 축적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전기 오븐, 세탁기 등 신기한 전자제품을 구매하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았다. 미국의 국력은 전에 없이 커졌다. 위대한 개츠비 같은 소설을 읽으며 당시 미국인들의 화려한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재건특수가 끝나가자 미국 경제에 거품의 징조들이 나타났다. 금융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가 수많은 회사를 장악했다. 은행은 증권시장으로 진출하고 증권시장의 보증금 제도는 과도한 신용거래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수많은 신탁투자회사가 탄생하는데 이들 회사는 훗날 미국인들의 저축을 몽땅 삼켜버렸다. 끊임없이 축적된 위기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1929년 10월 28일 미국 증시의 대폭락으로 대공황의 서막이 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전 세계로 빠르게 퍼뜨렸다. 당시 중국은 은본위제여서 위기에 직접 노출되는 일은 피했지만 잠재된 위험이 적지 않았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은의 양이 많지 않아 국제적으로 은 가격이 요동치면 은원을 화폐로 사용하는 중국 경제도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위기를 전가하고 세계 금융시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1934년 6월 은의 달러 가격을 높이는 은구매법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국제시장에서 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은 가격의 상승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국 화폐, 즉 은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기존보다 3배 많은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구매력이 향상된 것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결국 중국이 수출할 만한 상품은 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은 가격이 폭등하자 투기꾼과 모험가들이 재빠르게 중국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은을 각종 선박에 실어 해외에 보냈다. 나중에는 군함까지 동원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난징 국민정부가 은의 수출세와 평형세를 징수하고 밀거래를 철저하게 막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은 본위제 국가인 중국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첫째,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 예금을 찾았다. 그러자 은행은 돈줄을 죄고 더는 대출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휴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미국이 기회를 틈타 중국에 대량으로 덤핑해 수입품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셋째, 통화가 부족해져 물가가 급락했다. 그러자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렇게 중국 경제는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난징 국민정부는 은혜 유출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자 1935년 화폐 개혁을 시도해 붕괴 직전의 중국 경제를 구하려고 했다. 중국의 은 본위제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은 구매법을 공포하고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중국 경제는 빠르게 나빠졌다. 심지어 당시 금융계 인사 몇몇은 중국 경제가 수개월 내에 전면적으로 붕괴하리라고 내다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패는 화폐 개혁이 유일했다. 그렇다고 화폐 개혁이 적절한 패라고는 할 수 없었다. 화폐 개혁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목표는 개인과 민간은행이 소유한 은을 정부에 넘기게 하는 것이었다. 11월 15일 재정부는 법회 교환 방법을 공지해 개인, 점포, 상점, 공기관이 가진 은폐나 은화를 3개월 이내에 법회로 교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 프리미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민간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시기 국제시장에서의 은 가격보다 40%나 손해를 보았다. 이런 식의 교환은 흡인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난징 국민정부는 우대책을 내놨다. 즉 민간은행에 법회를 지급할 때 그 가치의 60%에 해당하는 은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 40%는 민간은행이 지닌 정부채, 주식, 회사채 등으로 메꾸게 했다. 일종의 평가절하였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화폐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열강의 농간에 더는 노란하지 않는 것이었다. 주위 강대국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지지를 얻는 일이 중요했다. 만약 중국 내 외국은행이 화폐개혁을 무시하고 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회는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징 국민정부는 우선 영국에 차관 2천만 파운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국은 화폐 개혁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차관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먼저 만주국을 승인하면 차관을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분명하게 화폐 개혁을 반대했다. 중국에 있던 일본은행은 은과 법회의 교환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은을 밀거래했다. 또한 수차례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해 난징 국민정부가 법회와 엔을 연계하도록 압박했다. 미국은 화폐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세 가지를 요구했으니 첫째, 법회의 준비금이 되는 외화를 미국 은행에 예금할 것. 둘째, 미국 고문에게 자문받을 것. 셋째, 법회는 미국 달러와 연계하라는 것이었다. 치열한 협상을 거쳐 1936년 5월 중미 백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에 편입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15억 달러의 자금을 소모하면서 일으킨 이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손실을 보았다. 중국에서는 거대한 금융위기가 일어나 후환을 만들었고 미국 또한 별 이득을 얻지 못했다. 최후의 승자는 일본으로 중국의 은을 밀거래하거나 강탈해 런던 등지에서 비싼 값에 팔아 국력을 키웠다. 무역전쟁은 대개 이렇다. 각국의 경제와 금융이 점점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사소한 일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두 국가의 무역전쟁으로 당사국들은 패자가 되고 구경하던 다른 국가가 이익을 챙긴다. 어부지리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세계대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충돌과 전쟁이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경제적 이익이 원인이자 무기였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세계대전 중에 경제적으로 독일과 전쟁을 치르며 튼튼한 무역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데 이는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기 충분했다.
식량과 석유라는 냉전의 새로운 축. 제2차 세계대전 후 양대 강국이 된 미국과 소련은 엄혹한 냉전을 시작했다. 이 기간 국제무역은 미소 관계의 척도로 작용했다. 관계가 좋아지면 국제무역도 늘었고 관계가 나빠지면 치열한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특히 식량과 석유를 둘러싼 두 나라의 치열한 무역전쟁은 냉전의 승부를 갈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전시 경제 시스템을 평시 경제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절반, 수출량의 3분의 1, 금 보유량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매년 막대한 식량을 수출하고 이를 무기화했다. 소련도 부지런히 미국을 쫓아가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1970년대가 되면 전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해 초강대국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도 순조롭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소련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 식량 수출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 대국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을 만들어 토지와 생산도구, 가축을 강제적으로 공유화하고 군수산업과 중공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1960년대부터 다시 농업에 투자를 확대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겉으로는 우유와 버터 등의 생산량이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선전하면서도 뒤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량의 식량을 수입해야 했다. 1970년대가 되면 아예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한 번 떨어진 식량 생산량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식량은 소련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특히 1972년은 소련의 매우 힘든 해였다. 흉년으로 전에 없던 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량의 식량을 수입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주요 식량 대국들과 연합해 국제적인 독점 조직을 만들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량을 무기화했다. 소련으로서는 영 껄끄러운 거래였다. 소련의 식량 위기 소식을 들은 미국은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진력했다. 이에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풍년이라는 거짓 정보로 대응했다. 미국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위성으로 들여다본 소련의 경작지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황금빛 밀로 가득했다. 소련에 침투한 첩자들도 풍년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했다. 당시 미국이 파악하지 못한 진실은 이렇다. 추수를 앞둔 소련의 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사실 속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실제 생산량은 극히 낮았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대량의 식량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소련이 풍년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수요가 사라지자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고를 방출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측한 소련은 이미 평범한 무역업자로 위장한 첩자들을 파견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상인들과 접촉해 밀과 보리, 옥수수, 귀리, 호밀, 콩 등 온갖 곡물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수학의 계절을 맞아 진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분노하는 동시에 난감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1977년에도 일어났다. 소련이 다시 한번 엄청난 풍년을 맞았다고 떠들자 이번에는 미국 농무부가 직접 시찰단을 보냈다. 그들은 밀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는 소련의 조작으로 가장 좋은 밀만 모아놓고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 곡물 시장이 요동치자 소련은 손쉽게 대량의 곡물을 빼돌려 눈앞에 닥친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미국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했다. 석유와 식량을 연계해서 치명적인 곰덫을 놓은 것이다. 소련은 시베리아의 풍부한 석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로 식량을 수입하는 순환 속에서 성장했다. 석유, 달러, 식량의 고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석유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영향이 컸다. 1970년 이전까지는 석유 생산량도 적고 채굴 기술도 낙후해 수입에 의존했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인 석유 수출국으로 코콤을 이용해 석유와 관련 제품의 소련 수출을 제한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소련은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되었다. 석유 수출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자 소련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경제는 알아서 잘 굴러가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는 듯 보였다. 상황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전통적인 대소련 정책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레이건은 기세등등하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장 회복,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의 카드로 신보수주의 바람을 일으켰다. 둘째, 우주전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 경쟁을 시작했다. 셋째, 소련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당연히 석유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련은 석유 수출과 식량 수입의 두 축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그리고 오일 쇼크는 소련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런데 소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석유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0억 배럴을 땅 밑에 두고 있고 게다가 신속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소련의 석유 매장량도 꽤 많지만 지리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워 채산성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소련은 오일 쇼크 기간에 석유 생산량을 제한해 가격을 높이자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폭 증산을 꾀했다. 반대로 오페크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을 줄여 가격을 올리려 했다. 이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석유 가격을 내리자는 역오일 쇼크를 제안했다. 미국은 그 보답으로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중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뜻을 따랐다. 1985년 8월 석유를 둘러싸고 한 차례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석유 수출량을 2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늘리자 다른 산유국들도 수출량을 늘렸다. 이렇게 대량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되자 가격이 1배럴당 30달러에서 10달러로 급락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일부러 석유의 수요를 줄여 하루 14만 5천 배럴만 수입했다. 심지어 전략 비축용 석유를 풀어버리기까지 했다. 이는 미국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대에 관련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미국과 행동을 함께했다. 당시 소련이 벌어들인 달러의 70%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서 나왔다. 이 달러로 식량과 생필품, 각종 공업설비를 수입했다. 그런데 유가가 급락하자 수입이 채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수입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당연히 서양에서 선진 기술과 설비,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하기 힘들어지고 베트남, 쿠바 같은 공산권 국가에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1986년 고르바초프가 막 소련의 정권을 잡고 야심차게 정치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지만 위기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석유 가격의 폭락은 소련의 재정과 생활 수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먹을 것이 부족해져 소련 사람들은 가게 앞에 2-3시간씩 줄을 서야만 했다.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각종 공업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달러가 없어 탄광, 유정 등에서 바로 사용해야 할 장비들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9년부터 2년간 전 세계가 흉년을 겪었다. 그러면서 곡물, 특히 밀의 가격이 급등했다. 670억 달러의 부채에 시달리던 소련은 추가로 빚을 질 수 없어 결국 식량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소련 사람들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었다.
1991년 소련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미국은 전략 비축용 석유를 추가로 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석유 생산량을 3배 올렸다. 소련은 13번째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5억 8천만 톤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100억 루블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민심이 동요했다. 마지막 순간 소련은 값을 치른 물자의 운송비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이었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굶주린 사람들이 분분히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응할 공권력은 마비된 상태였다. 경찰과 군인조차 급료와 보급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다. 이 시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식량과 석유를 활용한 미국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계획한 무역전쟁은 소련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 탓만 할 수는 없다.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소련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기가 파국의 씨앗이 되었다. 네, 오늘 낭독 산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한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